상속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예요.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를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받았어요, B한테. 그리고 B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럼 B는 A한테 산 핸드폰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그게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거에, 그러니까 뭐 동산 담보라고 해서 동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당포 같은 거 아시나요? 요즘엔 없죠. 저 때도 별로 없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있었을 거예요. 네, 그 개념은 아실 것 같은데, 전당포 같은데 물건을 맡기면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물건에 뭐 담보가 설정돼 있다, 질권 담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건에 담보를 잡았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만 담보가 된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만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물건과 관련된 부분은 매수인이 승계를 할 수가 있는데,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죠. 예. AS 기간이나 이런 것도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다시 행사할 수 있겠죠. 인적인 게 아니니까. 이 차를 샀는데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AS 기간이 6개월 남았어요. 필터 교체, 엔진 오일 교체 뭐 이런 것처럼 해주는 그런 게, 프로모션 같은 게. 그럼 그 매수인, 새로 다 자동차를 산 사람이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 물건에 해당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만 승계하는 걸로 특정 승계예요. 근데 상속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서 발생했던 모든 사적인 권리 의무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생했던 부분까지 다 승계가 된다고 봐요. 근데 가족 관계는 어차피 승계가 안 되니까요. 인적인 관계니까 소멸이 될 거고, 당사자 관련해서는요. 이미 형성된 가족 관계는 죽음으로 인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혈연 관계가 없어지지 않겠죠. 없어지면은 상속 관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한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니까 소송 관계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이 수계를 합니다.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해요. 송달이 계속 안 돼요. 송달이 안 된, 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상관은 없는데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송달이 안 돼요. 송달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랬을 때 이제는 당사자가 사망한 거를 확인을 하고 조회 같은 걸 신청을 해요. 조회 신청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 확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하면은 재적 등본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를 발급을 요청을 해서, 소송 안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당사자 변경을 하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2명이 있다, 배우자는 없었다고 해요. 사망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망하기 전에 저랑 직접 거래한, 제가 돈을 뭐 1억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 사람이 죽은지 몰랐어요. 우선 계속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했어요. 소송하고 나서 송달이 안 되고 특정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사망을 했대요.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적 상속 부분대로 가는 거예요. 뭐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한정 승인도 똑같습니다. 한정 승인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속은 되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 뿐이지, 상속은 된 거예요. 전부 상속은. 그래서 채무 5천만 원씩 각 당사자한테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한 명인 당사자가 2명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이 3명이면 3명으로 변경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뭐 3,33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든지, 1억도 분할이 될 거 아니에요. 상속 지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속 당사자 변경을 하고 청구 취지, 돈 달라는 금액도 변경이 되고,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상속 개시는 실제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요. 2인 이상 동일한 의미로 사망한 경우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됩니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은지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되면요. 만약에 뭐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선우를 정하면 되겠죠. 이 상속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그 후에 상속인들이 바뀌어요.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를 기점으로 뭐 대습상속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상속인이 이혼을 하면서 뭐 이혼 수리 전에 뭐 이런 관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사망한 시점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혼이 수리되기 바로 직전에 사망을 해서 수리가 안 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혼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법적인 상속인이죠.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수리 여부로 뭐 문제 삼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 그 얘기는 해드린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게시를 해요. 주소지도 중요한 거는 그 뭐 한정승이나 상속 포기를 할 때 그리고 뭐 기타 심판이나 이런 거 청구할 때 해당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관할 위반으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속 재산 중에서 장례 비용이나 상속세는 지급을 해요. 그래서 뭐 그쵸, 그 대기업들 자녀분들이 상속을 할 때 상속받은 그런 재산 처분하고 자기 가지고 있던 지분, 상장 지분 처분하고 막 이러죠. 뭐 몇십억, 몇백억 처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 금액은 이제 세무서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짜서 말을 해요. 그냥 단순히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냥은 못하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갑자기 몇백억을 어떻게 만들고 하겠어요. 제가 이걸 혼자 계속 떠들었어요. 잠깐 이게 정지가 된 걸로 모르고 그래서 상속 청구권 행사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상속인임을 입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뭐 제3취득자 보호가 있는데 선의취득하고 준점유자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선의취득이라는 게 어떤 거고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어떤 건지 아시면은 뭐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선의취득 같은 경우는 뭐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등록되는 기계, 차량은 다 등록부, 차량 등록 원부 있는 거 아시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차량 등록 원부는 그냥 정부 민원 거기서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리스 물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확인하는 것 때문에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돼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선의로 취득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없으면 선의로 과실 없이 취득을 하면 내가 물건을 사요. 100만 원을 주고 사요. 저기 100만 원짜리요 원래. 근데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러면 완전 선의 무과실이겠죠. 근데 100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8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80만 원에 주고 사는 게 일반적인 관념에서 적정한 가격일까? 따져봤을 때 맞아요. 한두 번 사용하고 80만 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그 정도에 팔리는 물건이에요. 뭐 가방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샀을 때 상대방이 그냥 만약에 가방만 띡 가져와가지고 뭐 A급이라고 하면서 얼마 안 지났다고 한 번만 샀다고 하면서 가방만 던져주고 80만 원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케이스하고 이런 거 다 가져와요. 그럼 믿을만 하죠. 그 정도까지 했다고 하면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짜리 가방인데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10만 원만 주세요 뭐 이러면서 해요. 그러면은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그럴 경우에는 누가 봐도 선의 무과실은 아니겠죠. 그럴 때는 돌려줘야 돼요. 제가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샀잖아요. 내 것도 아닌 물건을, 아니 그 사람 것도 아닌 물건을 그냥 사기를 당한 거라 사기꾼한테 10만 원을 달라고 해야 돼요. 돈은 없겠죠. 보통 없습니다. 있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래에 했던 그 중고나라 사기를 치는
피고인은 1년을 복역했어요. 중고나라 사기로 몇천만 원을 중고나라 사기를 했는데 많죠. 번개장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래한 데 엄청 많죠. 1년을 그렇게 아무튼 뭐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1년을 살고 나왔는데 1년 살고 나와서 4일 있다가 똑같은 사기를 계속 쳐요. 또 한 이번에 한 6천만 원 정도 쳤나? 7천만 원 정도 돼요. 피해액이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 보면은 진짜 나쁜 놈이긴 한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를 자기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전 그냥 직거래를 해요. 저도 한 몇 번 해봤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카메라 DSLR 한참 그냥 실제 찍지도 않으면서 렌즈에 꽂혀가지고 DSLR을 사고 렌즈 사야 되겠다. 백통 L렌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캐논 렌즈 중에 뭐 제대로 찍지도 못하면서 사겠다고 막 거래를 해요. 직거래. 그런 거를 만약에 뭐 택배로 거래한다 뭐 이러면 글쎄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다렸다 사지. 근데 그런 식으로 사요. 몇백만 원을 삽니다. 시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7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렇게 사기를 쳐서 피해를 입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피해액 중에 처음에 사기를 친 거는 기존에 3천만 원 정도 사기 피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사기를 쳤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은 뭐 안 당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본인이 딱 생각하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다 범죄하고 연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대부분 모든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한 90%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상하다.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게 있었어요. 중고 자동차를 사서 그거를 나중에 다시 이게 중고 자동차를 리스를 하는 건데 그거를 다시 나중에 몇 년 후에 자기가 그 가격에 사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세 같은 부동산 전세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빌렸던 리스 가격을 뭐 차량이 3천만 원짜리 차량이에요. 2천만 원으로 이 차량을 빌리는 거예요. 3년을 써요. 3년을 쓰고서는 나중에 이 차량을 가져오면 2천만 원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도 아니고 차량은 감가상각을 계속하죠. 뭐 2년 후에 그게 클래식카여가지고 세상에 몇 대 없는 거에서 가격이 비싸졌다.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사용하는 차량이잖아요. 당연히 금액이 내려가겠죠. 근데 똑같은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해요. 뭐 그런 식이었겠죠. 자기네들이 이 전세 보증, 그러니까 이 담보 금액을 가지고 금융을 돌려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걸 가지고 나중에 이 금액을 다 그대로 환수하는 거다. 지급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거에. 그냥 이상한 거는 이상한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한 건 그냥 이상한 게 맞는 거예요. 소멸청구는 3년, 10년, 뭐 제척 기간,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알았으면은 행사하시면 돼요. 3년 동안 고민하시면은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법적 상속, 이걸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들인데 정리를 한번 했을 필요는 있으세요. 상속 순위 같은 거 모르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동 상속인 뭐 이런 개념 같은 거요. 제가 법학개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사 부분이나 형사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도움이 될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사적으로 뭐 생각했을 때 재밌고 이런 게 있을 때 재밌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훔치실 일은 없죠. 횡령 뭐 이런 거 뭐 실수로 횡령할 수 있어요. 이거 잠깐 내가
사용하고 돌려줘야지 이게 횡령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범죄자 뭐 절도 이런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사기의 개념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형사 사건이 크게 여러분하고 연루될 일 없어요. 이제 뭐 굳이 연루가 된다고 하면은 뭐 음주운전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건데, 공무집행방해 얘기하니까 그 장모 의원 아들이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걸렸죠. 얘가 잠깐 다른 데로 생기긴 하는데, 거의 그 영상 보신 분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제 약간 미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폭행이라고 해서 공무집행방해 폭행이라고 해요. 공무집행방해 폭행은 상당히 넓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폭행에 대해서 경찰이 위압감을 갖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욕설을 했다고 협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은 상당히 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광이라서 약간의 폭행만 들어가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정말 약소한 경우 빼고서는 상당히 많이 처벌을 받아요. 술이 마신 상태니까 본인이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들도 웬만하면 크게 막 문제 삼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음주운전하고 뭐 이러면서 확실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경찰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 협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욕설과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하면 같이 갑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거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죠. 이번에. 그 전에 음주운전 하고 그때는 범인도피 교사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 처벌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서 뭐 나중에 집행유예 기간은 도갈 것 같아요. 2년 거의 다 됐더라고요. 도갈을 해서 치료를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치료가 안 되면은 기존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고서는 그때 받았던 형을 복역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집행유예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집행유예 난다고 하면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법률의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판결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 정도의 판단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당연히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결격 사유는 없어지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확실하게 2번이나,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글쎄요. 그 전에 또 운전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이번이 무면허가 처음일까요? 면허 취소되고 나서 계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준법 정신이라는 생각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음주운전도 안 걸렸을 뿐이지 상당히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습관입니다. 음주운전은. 저는 그냥 그래서 차를 아예 놔두고 가요. 술 마실 때. 혹시나 제가 운전할까봐. 그리고 택시가 더 싸요. 제가 무슨 뭐 지방 가서 술 마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운전하시고 하실 텐데, 뭐 음주운전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하면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가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그 피해가 되게 작지가 않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벌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혹시나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 해도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 감안하셔서, 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서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은 꼭 받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상속 능력, 뭐 권리 능력 있는 자, 그냥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뭐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상속 능력은 있습니다. 동시존재 원칙, 동시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 상속을 인정한다. 이 부분 때문인데,
대습상속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뒤에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제가 할아버지가 있고 저희 아버님이 계시고 제가 있어요.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보통 할아버님이 먼저 나이가 많으시니까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해서 아버님이 상속을 받으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제가 상속을 받는 이런 순차적인 관계로 진행될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생존에 계신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이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저희 집에 이제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뭐 대습상속 이런 문제는 저하고 상관은 없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원래대로 아버님이 생존에 계셨다고 하면 할아버지 재산을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순차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지위가 확연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부분을 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아버지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전 형이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원래 상속 받을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형하고 저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분의 1씩 아버지가 받아야 될 상속 재산이 뭐 1억이다. 그러면은 형하고 나하고 5천만 원씩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걸 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생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생존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그냥 짧게라도 그 간격이 있었던 걸로 봐서 대습상속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태아의 상속 능력, 출생을 해야 돼요. 출생 안 하면 안 됩니다.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을 그리고 여러분이 막 혹시나 나중에 계약하시고 이럴 때 조건을 생각할 때 조건을 나중에 입증하는 사람이 해제 조건이건 정지 조건이건 그런 조건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조건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는지 여부는 이걸 했으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구하는 사람이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 입증 관계가 있어요. 입증을 못하면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조건은 입증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대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우리 둘이 믿는 사이니까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믿어요. 그런 건 뭐 나중에 전화하셔서 뭐 구두상으로 이제 상대방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호적이긴 한데 실제 소송을 들어가서 달라고 할 경우에 발뺌을 할 것 같다. 모른 척 할 것 같다. 난 그런 약속한 적 없다. 뭐 이럴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서면은 없어요. 관계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약간 소원해지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예전에 관계는 좋았다. 뭐 그랬을 경우에 혹시나 이제 소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면은 그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구도로라도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조건 성취됐다는 거 이런 거 주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장만 하면은 재판부에서 뭘 보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속 순위 볼게요. 직계 비속 아래예요. 아래 자녀 직계 존속 위로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는 다 아시겠죠. 사촌이네 반계열 쪽. 촌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촌 삼촌 여러분 삼촌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형제 자매 뭐 고모 뭐 이렇게 삼촌 관계들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시겠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1촌이라고 하면 할아버지로 가면 2촌이죠. 2촌에서 이제 그 자녀 그러니까 아버님의 형제 자매들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3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촌 조카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단계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딱 하는 거죠.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 우선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아서 구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친 선순위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 볼게요.